경희대학교의 이선희 교수님께서 한용운과 여운형의 민족 독립에 대한 인식 비교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수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선생님께 주어진 시간이 15분 아니니까 그 안에 좀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이선희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나 보네요. 제 차례가 더 뒤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그 앞에서는 석주 스님과 만해 스님과의 그 인연을 중심으로 석주 스님의 그 공적을 추모하는 그런 학술대의 형식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석주 스님과의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만해 스님의 어떤 면모 중에서 좀 새롭게 조명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점 중에 하나가 몽양 여운형 선생과의 그 사상적인 어떤 사상적인 유사성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두 분의 민족 인식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발표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연전에 그 제일 조선인 소설가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특히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소설 작가로 평가되고 있는 분이 김석범 선생인데, 이분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선학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학원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정언록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석범 선생님을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요걸 좀 확인해 보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선학원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선학원이 일제 말기에 친일의 어떤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계셨고 그런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어서 선학원의 저금 스님은 한용운 스님이 이 만년에 와병에 그 병을 앓고 누워 계실 때 와서 침도 놔주고 이런 증언들이 그 따님의 증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분인데, 그 항일의 어떤 상징적 인물인 만해 스님과 이 친일을 한 저금 스님 이런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혹시 위장 친일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일제 말기의 어떤 자료들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그 소설이 워낙이 생생하게 그 당시 일제 말기에 본인이 선학원에 가서 한 몇 개월을 기거하면서 그때 본인이 본 저금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몽양 여운형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구라는 인물이 이 위장 승려가 되어서 거기에 숨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 정언을 바탕으로 그대로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을 1945년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죠. 그게 한국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석범 소설가의 작품은 화산도라는 작품이 너무 유명하고 그것이 대표작이다 보니까 1945년 여름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 문학사 연구자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곡을 읽고 나서 이분들의 좀 인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의 실체를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사유의 방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이 교류도 별로 없고 사상적인 유사성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가졌던 민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향후 우리가 어떻게 독립국가로 가고 또 평화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적 비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마네 스님이 이제 감옥에서 일본의 그 검사의 요구로 조선 독립의 서라고 우리가 그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일종의 그 독립론을 쓰셨고 여운형은 그때 상해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사실 3.1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신한청년단을 만들고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보내면서 뭔가 이 해외에서 독립을 주장하려면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의 기운이 좀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3.1운동을 3.1운동의 발발의 어떤 촉매제, 직접적인 촉매가 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3.1운동이 끝나고 1919년 11월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초청에 의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돼요. 이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왜 그 일본이 지금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 여운형을 일본에 초청하는데 가느냐 이렇게 비판도 많았지만 본인은 일본의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당당하게 독립을 주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제국 호텔에서 연설도 하고 또 당시에 그 장관들 관료들을 만나서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요.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이런 몇 개의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연설이나 편지나 이런 좀 다소 글보다는 덜 논리적인 그런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담고 있는 글들이 남아 있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재밌는 어떤 결론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특히 우리가 마네 스님만 두고 마네 스님의 독립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데 당시에 사회주의를 대표하고 있고 나중에 이분은 이제 공산주의도 지지했고 물론 그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우리가 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고 또 상해에서 독립운동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런 분의 인식하고 국내에서 불교계를 대표했던 하면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이 마네 스님의 인식하고를 비교해 보면 마네 스님의 인식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어떤 지향점 같은 것을 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90쪽에 보시면 두 분이 이 생전에 어떤 교류 정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마네 스님 입적하셨을 때 장례식에 오셨다든지 혹은 시무장에서 있었던 김동삼 독립운동가의 장례식에도 또 오셨다든지 또 그 밖에 언론사 이분이 이제 그 상해에서 운동하다가 국내로 들어오셔서 감옥 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조선중앙일보의 사장 신문사 사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또 같이 활동했던 이런 인연들을 조금 밝혀놨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셨고 선교사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불교계 안에 있었던 마네 스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회활동 속에서 두 분이 만나고 또 의기투합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두 분의
쓴 독립운동의 이 독립론의 어떤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199쪽을 보시면 이 두 분이 민족 독립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두 분의 독립론에 나타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일본 제국주의의 그 통치에 대한 비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육과 종교에 대해서 탄압이 매우 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동일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종의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은 신의를 지키지 않은 그런 면모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동일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보면 역시 그 몽양 선생은 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외교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마네 스님은 몽양의 독립론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한 것은 일종의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의식에 훨씬 더 기대면서 이런 독립론을 전개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은 굉장히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봤다면 몽양 선생은 훨씬 외교론적인 측면에서 이 조선을 병합해서 조선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결국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동양 평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론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두 사람 공이 교육과 종교에 있어서 일본이 일제가 우리 이 식민지 조선에 대한 탄압이 매우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차이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독립론을 전개했을 때 그 독립론의 어떤 그 정당성, 근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마네 스님이 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피의 어떤 자발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긴 삶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 독립론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몽양 선생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피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다 독립을 하는데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근거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생명적 어떤 본성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겠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비판이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 지향점이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 독립론이 설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동양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네 스님은 훨씬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비판하면서
동양평화의 중요성, 세계평화의 중요성 얘기했다면 몽양 선생은 요거보다는 훨씬 더 실리론적인 측면에서 했다라는 것도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독립이 존재되지 않고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오늘 발표에서는 독립평화론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서양에서 얘기하는 평화론들은 세계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실지에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인 담론일 뿐이고 독립이라는 개별적 자존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독립평화론이라는 거죠. 우리의 독립론은 이 두 분의 특히 독립론은 그래서 이런 독립평화론의 그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생 동안 그런 독립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면서 평화라는 메시지를 지향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저의 그 두 분의 비교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만해 스님의 독립론은 이렇게 가장 진보적이고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인사와 비교해 봤더니 당대 최고 수준의 어떤 독립론을 펼고 있었고 그런 민족 독립의 인식에 있어서 그냥 어떤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인식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사회주의 진영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독립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